자, 446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그걸 갖다 가격의 재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 이제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아주 메인처럼 잘 언급되는 부분이 있고, 사이드, 시험에 나와도 오답이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고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이제 책 순서대로 일단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혹시 균형의 원칙, 적합원칙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렇죠. 내부, 외부 가지고 하는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 적합원칙은 외부. 예.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 하면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 합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합리적인 선택이란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고, 가격이 유사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아무튼 다시 처음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의 재원칙이 나와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옆에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써봅시다. 최유효 이용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한번 또박또박 써보자고. 두 가지 용어가 똑같은 말인데 그냥 두 가지 용어가 다 나와서 한번 써보자.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로 잘 유효하게 이용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뭐 암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밑에 조건 보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 이용, 물리적 채택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이용을 찾는다. 뭐 그 정도 개념만 넘겨버리세요. 그다음에 이제 448페이지 보면요. 이제 책이라서 그냥 구색 맞추려고 써놓은 것 뿐이지 전혀 보지 마세요. 기출문제가 한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준비하면 안 됩니다. 보지 마시고. 450페이지 가볼게요. 450페이지.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의 원칙 또는 예측의 원칙인데, 의 정도만 체크해 놓고요. 그냥 보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금방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고 건물은 반영구적으로 존재를 하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 상태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요놈이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도로가 뚫린다면, 뭐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때도 현재 가치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예측의 원리 또는 예상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변동의 원리란 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게 바로 변동의 원리입니다. 변동의 원리. 그러면서 저기 오른쪽 특징에 보면요, 동그라미 2번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각 요인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동태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밑줄,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하며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란 말이 있는데, 아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도 있는데 미리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값이 이제 평가할 때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3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보면요, 경매 물건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경매 정보지 같은 거 보면 감정가가 3억이야. 근데 낙찰가는 딱 3억이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낙찰가는 뭐 2억 5천, 4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8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 이 가격을 법원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를 했더니 감정가가 3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날짜를 써줘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4월 17일이라고 반드시 날짜를 써줘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앞으로 영원히 3억이 아니고,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우리 바로 전에 맞아. 바로 전 시간에 아까 가격 변동 요인, 형성 요인 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소리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요것도 날짜를 써줘야 되는데, 요 날짜를 뭐라 불러주냐면 기준 시점이라고, 기준시점. 그래서 이 기준점은
요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3억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 가격을 감정서에 쓸 때는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 이 날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 날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정가가 저만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아까 보니까 옆에 시점 수정이란 말이 있죠. 다음 주 2교시 때 수업이 나오는데 그냥 먼저 들어요. 그냥 뭐 말이냐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자 할 때 이 동네에서 이 물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 부동산이 있어요. 사례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 사례 부동산이 있는데 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요 날짜가 거래 시점이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그러면 몇 달이 지났어요? 여기는 4월이고 여기는 1월이니까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동네가 2월달 중순 정도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확정 공고가 났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개월 사이에 또 이 부동산의 이 일대 값이 2%가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거래 시점의 시장 상황과 기준 시점 당시의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면 가격이 변동할 수 있죠. 이런 차이를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이 1월 달에는 1억에 팔렸을 때 그럼 시점 수정하면 이제 지금 기준 시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얼마의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요. 사례 부동산이 1월 달에 1억에 팔렸대요. 근데 그때부터 4월 17일 기준 시점이 되는 그 사이에 이 동네 아파트 값이 20% 올랐대. 그러면 너가 그때 팔렸으면 1억이었겠지만 네가 기준 시점이 현재 팔린다면 너는 얼마에 팔릴 것이다. 1억 2천. 그게 뭐가 뭐 한다고 지금 두 번 이야기를 하게 그냥 한 방에 끝내야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 차이를 반영을 해주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보세요.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순간 내가 느낀 건데 여러분 합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전혀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렇게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나오긴 해도.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좀 이따 이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나오면 눈이 또렷또렷해지면 그거 아주 좋은 학습 태도지 그냥. 근데 지금도 그렇고 좀 이따도 흐리멍텅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아무튼 사태 파악하고 있나 봐.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다. 대단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어디 양가로 4번은 눈빛 좀 보자. 오, 좋아. 여전히 흐리멍텅하네. 맞아.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요 공급의 원칙 있죠?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대. 그냥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야. 됐어.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특징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며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피드백. 그러니까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돼.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수요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계속 주고받게 한대. 피드백 환류에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서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양가 5번 대체 원칙은 별표예요. 대체 원칙. 이거 눈빛 좀 봐봐 이제. 이상한 아까랑 똑같은데. 자,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해 놓으세요. 대체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롯데캐슬 이제 여기 근처 롯데캐슬 101동 302로 살고 있어요. 제가 33평짜리. 예. 근데 대체 유사한 거? 그러면 저기 보니까 그 기와집 가격이 얼마다? 그럼 그거랑 롯데캐슬 101동 301호랑은 대체 관계 있나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101동 301호하고 옆에 있는 103동 401호는 대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가격도 결정된다 이 말인데, 자, 103동 401호 33평이에요.
얘가 이번에 4억 2천에 팔렸어요. 근데 101동 301호는 동수는 다르죠. 그지만 평수는 똑같아. 층수는 당연히 층나. 그러면 얘가 4억 2천인데 얘는 2억이다. 그럼 인정해야 안 해? 얘가 4억 2천이면 이것도 대충 4억 2천 정도 되겠지. 그게 대체 원칙이야. 동그라미 1번. 오답 없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하고 얼른 책 넘겨버려요.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하고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요. 자, 그냥 감으로 들으면 돼.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야. 효용이 똑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해, 비싼 걸 선택해? 당연하죠. 그러면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작은 거 선택해, 큰 거 선택해? 큰 거. 책을 보지 않더라도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그거야, 그거. 네. 다음 양가로 6번. 기호 원칙은 이제 중요하죠. 기호 원칙. 양가로 7번은 무슨 원칙 나왔어요? 균형 원칙. 이제 별표 치셔야 돼. 양가로 7번은. 양가로 8번 적합 원칙도 한번 넘겨서 별표 쳐놓고. 네. 다시 원위치 453. 자, 볼게요.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의 원칙.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8층짜리 상가 건물 지어요. 8층짜리 상가 건물 짓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상이 너무 불편함이 많은 거야. 사람들이 에이씨 여기는 물건은 좋은데 왔다 갔다 하기에 짜증나 죽겠네요. 맨날 이런 소리 하고 다닐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많은 고객이 이용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죠.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왔어요? 감가라는 것은 가치가 감해지는 게 감가예요. 멀쩡한 자동차에 기스가 쫙 났대. 그럼 기스가 난 만큼 가치가 증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그걸 감가라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 흔히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상각이란 말이 훼손된 게 상각이에요. 차에 기스가 쫙 났대. 그럼 차가 훼손됐죠. 훼손된 만큼 가치는 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감가상각. 건물도 감가상각 발생할 수 있죠. 건물 짓고 나서 시간 지나니까 페인트 벗겨졌다. 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창문이 깨졌다. 훼손된 거잖아요. 훼손된 만큼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가 이제 아무튼 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감가 생긴 거 맞죠? 기능 발휘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따지는 게 바로 이런 것은 그러면 건물의 어떤 그 사이즈하고 구조하고 사이즈하고 어떤 시설물의 배치 상태, 설계, 설비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언밸런스하죠.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 무슨 문제를 따지는 거냐면 부동산 무슨 문제? 내부 문제를 따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감가의 종류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478. 418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감가 수정 보이시죠? 그렇죠? 이제 이 용어도 다시 한번 뭐 중간에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봅시다. 478 감가 수정.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 아이한테 10,000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10,000원짜리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방금 사줬거든요. 방금. 근데 방금 사줘가지고 얘가 신난다 하고 포장지를 뜯는 순간 떨어져가지고 바로 여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훼손됐죠. 훼손된 만큼 가치가 감해지겠죠. 그래서 훼손된 만큼의 가치를 보니까 얼마냐면 3,000원만큼의 훼손이 됐대. 3,000원만큼의. 그러면 원래 감가가 전혀 없을 때 가격은 10,000원짜리였지만 3,000원만큼 훼손됐잖아요. 그럼 수정된 새로운 값은 얼마예요? 7,000원. 이제 그걸 감가 수정이라고 한대. 무슨 말이냐? 감가 전혀 없을 때 10,000원인데 감가 상각 훼손돼가지고 훼손된 만큼 가치를 차감하고 수정된 새로운 값을 한번 파기라. 그러니까 원래 10,000원짜리에서 3,000원만큼의 훼손이 나타나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죠. 그러니까 7,000원 남았죠. 그걸 갖다가 감가 수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감가상각, 감가수증 똑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이 감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감가가 있고 부동산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감가는 거기 보니까 맨 밑에 동그라미 누르면 뭐 나왔어요? 물리적 감가 나왔죠? 그쵸? 근데 얘 우리 시험이 안 중요합니다. 대충 듣고 넘겨버려요. 이쪽 파트는 얘가 안 중요해.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이 노후 파손 마멸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새 건물, 새로 질 때는 새 건물이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건물이 누래져. 예, 벽에 균열도 발생해. 옥상에서 맨날 물 샌다고 막 그렇게. 막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경우를 물리적 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2번 얘가 중요합니다. 기능적 감가라고 보이세요? 8층짜리 쇼핑센터 건물에 많은 고객이 이용할 텐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또 시험에는 또 이런 사례가 나오게 돼요. 대로변에 도로 옆에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한 필지가 있으면 도로 전면부에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주차는 뒤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오자마자 시원하게 주차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건물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여기다가 주차 공간 3개 넣고 건물 조그마한 거 집어넣고 뭐 뒤쪽에다 주차 공간 좀 넣고 뭐 건물 막 이런 식으로 토지 건물을 언밸런스 있게 이용하면 토지 건물이 상호 기능 발휘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기능적 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어디? 외부적 감가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적 감가다라고도 불러줍니다. 무슨 감가요? 경제적 감가 또는 외부적 감가라고 하는데 우리 외부 효과 전에 들어봤죠? 외부 효과. 내 토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토지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섰다. 뭐가 들어섰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토지 가치가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걸 갖다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동산은 그대로인데 옆에 혐오 시설이 생겨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부동산 가치가 감해질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을 경제적 감가 또는 외부적 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감가 수정의 종류를 한번 봤죠? 그죠? 어디? 오른쪽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의 쇠퇴, 주변 지역의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다. 맞아, 틀려? 지금 설계, 설비 이거는 부동산 외부 문제가 아니고 내부 자체 뭐와 관련됐겠어요?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됐겠죠? 네, 틀렸다.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원위치 453으로 그냥 오세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칠판 봅니다. 자, 그래서 이 8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기능 발휘 안 된다. 내부 언밸런스, 균형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거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균형 원칙은 내부 요인을 통해서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기능적 감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균형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균형 원칙. 다음 이제 기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 원칙. 자, 왼쪽에 바로 있죠. 왼쪽 페이지에. 기호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를 엘리베이터가 지금 하나가 있죠. 기능 발휘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원래 이제 그 한 30억짜리 건물인데 여기다가 3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충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새롭게 비용을 3억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단지 생산비 관점에서만 본다면 30억짜리에다가 3억을 투입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투입된 거죠? 33억 원이 투입됐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30억짜리에다가 3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30억이 된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죠. 새롭게 투입된 비용 때문에 전체 가치가 더 커져 버릴 수도 있고 작아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기원칙 보이시죠?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다가 3억을 투입하면 무조건 33억이다가 아니고 동그라미 2번. 일정 부분이 그 부동산 전체 수익 획득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부동산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각 구성 요소 의자 기여도의 합 무슨 합?
기여도우 합. 그래서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우 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방가로 2번에 그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기여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군요. 어디 예제를 보니까 시가 10억 원인 A 건물에 1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 경우 A 건물의 가격은 11억 원이 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대요. 새롭게 투입된 1억 원의 비용이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크게 나타난다면 A 건물은 11억보다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새롭게 비용을 투입했는데 그 비용보다 가치가 더 커진 다음에 기꺼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지만 새롭게 비용을 1억을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1억 원이 아니 비용이 투입된 비용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추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 다음. 균형 원칙은 별표 치라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 의 체크해 놓고요. 다음 특징의 동그라미 2번 있죠. 저 밑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기능적 감가 좀 이따 바로 할 거예요. 개별 분석, 내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렇게 넘기세요. 적합 원칙이 나와요. 적합 원칙. 적합 원칙은요. 적합 원칙은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도록 적합되도록 이용돼야 된다. 그걸 적합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적합하도록 이용돼야 된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부 다 논밭이야. 논밭 한가운데다가 15층짜리 상가 건물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기 중심 상업지야. 평당 한 3천씩 해. 근데 거기다가 농사 짓는다고 벼 심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외부 지역 환경과 어울리도록 적합하도록 이용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적합 원칙이에요. 그럼 어디? 딴 거 됐고.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의 있죠. 의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반가로 2번 특징 있죠. 특징의 두 번째 줄. 적합 원칙은 부동산 외부 환경과 관련되며 경제적 감가 파악하고 지역 분석. 아까 균형 원칙은 어디다 체크했더라? 내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했는데 적합 원칙은 외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이렇게. 네. 자 이제 외부성 원칙은 오늘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은 적합 원칙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듣는 건데, 자 외부성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외부성 원칙. 자 적합 원칙은요.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주변 지역의 토지용에 적합하도록 어울리도록 이용돼야 된다가 적합 원칙이고, 외부성 원칙은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다시 외부성 원칙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뭔가 결정된다. 그게 바로 외부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합 원칙, 외부성 원칙 한번 구분 한번 해봤고요. 자, 경쟁의 원칙은 역시 이제 간단한 개념만 그냥 들으면 돼요. 어느 지역에 좋은 초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한다면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근데 그 지역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급이 경쟁적으로 증가한다면 다시 가격이 하락해서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뭐 그런 개념을 경쟁의 원칙이다. 됐고요. 한 장 넘겨서 기회비용의 원칙은 맨 밑에 이렇게 파란색 예지만 하나 보시면 돼요. 기회비용은 뭔가를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한 대가를 고려해라 이건데, 어디? 이 동네가 전부 다 중심 상업지예요. 평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상업지 한가운데 오래된 주택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종로 이런 데 봐보세요. 옛날
그 요정짜리 뭐 주택지도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주변에 일반적인 이용이 상업지니까 상업지는 1,000만 원인데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일반적인 이용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가격이 더 다운이겠죠. 그럼 800의 거리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업자는 단지 이거 얼마냐? 그럼 800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가사는 1000이라고 그래요. 왜냐? 이 토지는 사실은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잠깐 포기한 채, 보류한 채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기한 대가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800만 원 주거지 가격 800이 아니고 포기한 대가인 상업지 1,000만 원에 준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말해요. 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일정량까지 비용을 투입하면 수익이 체증하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수익이 체감한다. 그런 거고. 수익 배분 원칙은 뭐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만 놔둬버리세요. 예, 놔둬보세요. 458페이지 기출문제 2개 다 풀어볼까요? 첫 번째,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좋은 말이군요. 맞죠? 2번. 대체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효용, 유용성, 만족도 효용입니다. 이거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게 된다. 어때요? 맞죠? 3번. 균형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왜요? 뭐 잘못됐어요? 맞죠?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문을 빨리빨리 읽다 보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문제 3번이면 다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이게 주어네. 동그라미 쳐봐. 균형의 원칙은 밑줄.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밑줄. 이 말은 균형의 원칙이 내부다 이 말이 아니고 적합의 원칙이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예. 눈빛을 보니 왜 그런 눈빛을 쳐다봐. 균형의 원칙은 지금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어렵냐 쉽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예?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적합의 원칙과는 달리 이렇게 나왔죠? 이 문장은 이 말이죠. 내부적 관계가 바로 적합 원칙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적합 원칙은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걸 또박또박 보지 않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죠? 틀렸어요? 네. 4번. 기여 원칙은 부동산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맞고요. 5번. 변동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때요? 맞죠? 다음 두 번째 틀린 거 1번. 1번 뭐 됐습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단가로 처리할까요? 균형은 무슨 단가죠? 기능적 단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틀렸죠? 3번. 적합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맞거든요. 외부 요인과 관계니까 맞고요. 4번.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나중에 우리 이제 다음 주 2교시 때 거래사례 비교법 할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이거 주목. A라는 아파트 가격 알아보려면 A와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한 B 아파트 매매 사례하고 비교해서 알아본대. 그게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다. 그런 개념. 네.
다음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는 장래의 활동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3교시 때 해요. 수익환원법의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그렇게. 네. 자, 이제 459페이지 보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460페이지 그림 하나 보면 됩니다. 460페이지 그림. 하단부에 그림 보이시죠? 예.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이름은 뭐라 부르냐면 우리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대상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인접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주변 지역의 상황이 어떠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를 뭐라 불러주냐면 인근 지역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지역? 인근 지역. 다른 말로 전에 근린 지역이다라고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네. 그 동네. 그러면 지금 이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인근 지역은 이 주택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그 동네래. 그 동네 개념. 근데 이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범위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있죠. 동네 편의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넓겠어, 좁겠어? 좁지. 롯데마트라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인근 지역은 그냥 그 부동산이 있는 그 동네다라고 간만 잡으시면 돼요. 간만. 그러면 제일 이제 시험에서 물어봐 주는 게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물어봐. 속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시험 나와도 이제 껍데기가 되겠지. 나와도 그 동네래. 그 동네. 그럼 그 동네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상호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어요? 간접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그냥 그 동네 무슨 지역이 한다? 인근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음 이번엔 또 어떤 지역도 봐야 되냐면 인근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도 봐야 돼요. 유사한 지역도. 예. 뭐 여기는 보면 A 지역과 B 지역을 할게요. 네. 이 지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사 지역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지역이다? 유사 지역이다. 유사 지역. 일단 유사 지역은 여기 둘 다 유사 지역인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아요?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아니하는 지역이다.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풀어가는 건데 그럼 어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인데 인근 지역과 유사하니까 유사 지역이라 하는데 그럼 아무튼 유사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평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직접 영향 주겠어요? 간접 영향 주겠어요? 당연히 간접 영향 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사하기만 하면 돼. 유사. 그래서 유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접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고 해야 돼요. 어디? 잘 보세요. A도 유사지역이고 B도 유사지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A는 인근지역하고 딱 이렇게 접해 있어요? B는 인근지역하고 접해 있어? 안 접해 있어? 안 접해 있어. 자, 그죠? 그러면 이제 과거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하면 A만 유사지역이래. 틀렸어요. B도 유사지역이거든. 인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나왔네.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대. 그러면 인접한 A는 유사지역이 아니래. 둘 다 틀렸죠? A든 B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접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인접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일단 책에다 체크 좀 합시다. 우리 아무튼 저 밑에 동그라미 반가로 1번 인근 지역의 의 보이시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뭐에 있으며 속해 있으며 대상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 네. 다음 양가로 3번 오른쪽에 유사지역 보이시죠? 유사지역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거의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지역이에요. 예, 오타 났습니다. 따라서 유사지역은 이라고 바꿔놔야 돼. 유사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직접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네.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464페이지 일단 가세요. 자,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지역 분석이란 그래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하고 그를 토대로 개별 분석을 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요 부동산이 요거. 예. 그러면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대상 부동산이다 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요, 이 평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의 뭔가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무슨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고. 이 대상 부동산 자체의 내부적인 자체의 상태를 뭔가 알아보는 것은 개별 분석이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봐 주는 것 중에 우리 하단부에 464페이지 하단부에 표 있죠? 다 물어봐요. 근데 별표 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분석 순서가 중요하고요. 제일 잘 나온 지문이에요.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나중에 하느냐. 다음에 저 밑에 보니까 분석 기준 있죠? 그거하고 바로 밑에 분석 판정 있죠? 그놈들이 이제 시험에 주가 되는 거야, 주가. 예.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 이름이 대상 부동산이에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주변 외부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는 게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내부 문제, 외부 문제. 외부. 적합변칙, 균형변칙. 적합변칙. 이를 토대로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개별 분석이거든요. 그럼 개별 분석은 부동산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내부 자체 문제죠? 그렇죠? 내부 문제. 그럼 균형변칙, 적합변칙. 균형변칙. 이런 것도 나오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개가 시험에 주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하겠죠, 당연히.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지 그를 토대로 개별적인 분석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를 통해서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해요. 그러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그 주변 지역의 특성 및 이 주변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일반적인 표준적인 보통의 이용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이걸 통해서 이 일대의 대략적인 시세, 가격 수준 정도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만있어 봐. 이 주변 지역은 어떤 특징이냐? 여기는 주로 학교도 대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밀집돼 있고 하니까 좀 상권이 되게 좀 발달이 돼 있네. 유동인구도 많네. 이런 특징이 있대. 예. 그 특성 및 특성. 그러니까 통상 여기는 상업지가 제일 일반적인 이용이구나. 표준적인 이용. 요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가 잘 되고 해서 평당 한 3,500 정도 되겠네. 그게 바로 지역 분석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감정 평가가 구체화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뭔가 아니고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지역 분석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여지껏 뭐 했냐면 이 대상 부동산 자체의 뭔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의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가격이 안 나왔어요. 다음. 이제 지역 분석을 토대로 개별 분석에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 여부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하고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동산이 단란주점이야. 실내에 가봤더니 룸도 여러 개 빠져 있고 아주 잘 만들어놨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건물 내부 구조만 봤거든. 무슨 분석하고 있어요? 개별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개별 분석만을 통해서 이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봤더니 주변 쪽이 전부 다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한가운데 단란주점 있으면 돼, 안 돼? 술 먹고 노래 부르다 귀신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 우짜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동산 개별적인 상태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는 없죠. 주변 지역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분석 먼저 해야 돼? 지역 분석. 그래서 주변 지역을 보니까 전부 다 상업지더라. 상업지 한가운데 단란주점이 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먼저 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잘 나오는 거짓말이 요거예요. 요즘에 요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선행한다. 틀렸죠? 요 질문이 좀 잘 나와요. 누가 먼저 해야 돼? 지역 분석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거짓말. 지역 분석은요, 분명히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을 쳐.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뭔가를 알아보려고 해.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문장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틀렸죠? 지역 분석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의 뭔가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뒷문장까지 안 가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 써준 이유가 있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개념을 먼저 잡아라 이거지. 지역 분석은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주변 지역에 뭔가를 알아보지. 개별 분석이 이 대상 부동산에 뭔가를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뭘 알아보겠다면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본다. 틀렸고요.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 알아본다. 틀렸죠? 예, 아무튼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요것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다. 유사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인접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도 틀리고 인접할 필요가 인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못 박아도 틀린다. 그리고 과거에 정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유사적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 OX. 맞죠?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인접을 해도 되고 인접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니까 맞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래요. 자, 이제 465페이지 보면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기 사실은 우리가 그 저번 주 수업 시작하면서 1교시 때인가요? 저 부동산 관리하면 1교시, 2교시구나 하면서 건물의 생애주기란 말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뭐 이런 거 했죠.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제 생애주기란 게 어떤 용어인지 용어 설명을 잠깐 했는데 건물이나 도시, 인근 지역, 도시 지역을 인간이 만들어내잖아요. 맨 처음에 만들면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새 건물이죠. 새로운 환경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점차 노후화돼. 35년, 40년 되면 더 그 상태 심해져. 그럼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뀐다면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반복되는 것을 생애주기, 수명현상 또는 연령현상,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깐 휴식했다가는 이제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